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늘 하루 시장을 둘러싼 모습 김성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한 때 1900선이 무너지는 등 널뛰기 장세를 거듭한 끝에 전거래일보다 29.48포인트 내린 1917.5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8.29포인트 내린 551.50으로 마감했습니다. 무역 협상 타결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부각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매물이 급격하게 유입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동시에 어제보다 4원 70전 오른 1220원대까지 올랐었지만 외환 당국의 대응 가능성에 상승폭이 줄면서 결국 전거래일과 동일한 1215원 30전에 마감했습니다. 금융시장이 이틀 연속 요동을 치자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재부와 산자부, 금융위 등 합동점검반은 긴급 회의를 열고 시장 불안이 계속될 경우 컨티전시 플랜, 즉 비상계획에 따라 상황별로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과도한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도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규제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 중 시장에 적절한 정책을 선택해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우리 외환 시장도 큰 폭으로 요동쳤습니다. 금융당국에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일단 진정되긴 했는데 왜 중국과 미국 사이 분쟁에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요동치는 건지 류정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외환시장은 미국이 중국을 전격적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게 알려지면서 종일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개장 초 원달러 환율은 4원 70전 급등하면서 달러당 1,220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위안화와 원화의 동조 현상이 지나치다며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자 진정세를 보이면서 전 거래일과 동일한 1,215원 30전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은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이후 두 번째입니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시장의 심리적 저지선인 달러당 7위안을 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환율 조작이라며 맹비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 연방정부 조달 시장 진입과 미국 기업 투자 시 금융 지원이 금지됩니다. 또 국제통화기금 IMF를 통해 환율 압박에도 나서게 되는데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IMF와 협력해 중국의 불공정 조치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중 간 무역 전쟁은 전면전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물량 중 상당수가 재가공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중간재라는 것입니다. 신흥국 중에서도 유독 우리나라 원화의 화폐 가치 하락이 두드러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평가 절하가 된 걸 보면 사실 중국보다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이 환율 전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 미중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비화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와 오늘 이틀 연달아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요 이슈였던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장 기자. 먼저 앞서 류정훈 기자가 보도한 내용 보면 이 원화와 위안화가 동조 현상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금융당국이 했단 말입니다. 이게 두 화폐의 가치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 원화는 대만과 함께 이 중국 위안화 흐름에 가장 많이 따라가는 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만큼 중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인데요. 얼마나 밀접하냐면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8%로 꽤 높습니다. 특히 대중국 수출액 중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달하는데요.
또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이 대미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자연히 중국의 중간재 수요가 줄게 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최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부진한 것도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서 이 중간재격인 반도체의 대중 수출이 많이 줄어든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대중 수출 타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난해 7월부터 미중이 4차례에 걸쳐서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요. 예. 우리 기업 수출에 이 관세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 상반기 중국 수출은 65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7%가 줄었는데 이는 상반기 전체 수출 감소율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늘 발생한 이 미중 간의 환율 분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관세를 올리게 되면 수출 장벽이 자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타결책으로 자국의 화폐 가치를 낮춰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한 것도 바로 이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를 보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고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비화가 된 상태입니다. 각국이 관세라는 장벽을 쌓고 자국 화폐 가치를 경쟁적으로 낮추게 되면 미국과 중국처럼 무역 전쟁으로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장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불안하고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금이나 달러, 채권 같은 안전자산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인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금융시장이 휘청거리자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35kg 정도가 금융권에 판매됐거든요. 이 추세라 그러면 그 5월 달에 일어났던 그 저중량 때 100g, 10g의 품귀 현상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순금 시세는 종가 기준으로 한 돈당 21만 7,950원. 2014년 3월에 KRX 금시장이 열린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에만 245kg 이상의 금이 금시장에서 거래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면서 달러 투자에 대한 문의도 늘었습니다. 지금도 달러를 계속 분할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달러 정기 예금으로도 활용해서 안전하게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달러 ELS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개의 채권에 분산 투자해 투자 위험이 비교적 적은 채권형 펀드에도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아무래도 국공채형 채권형 펀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채권형 자산이기 때문에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 심리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이처럼 살얼음 판을 걷는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은행에 맡긴 예금이나 적금은 괜찮을지 또 퇴직연금은 안전한지 이런저런 걱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송 기자. 네. 이렇게 금융시장이 계속 출렁거리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최근 며칠 동안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으니까요. 요즘 같은 경우는 증권사 각 지점이나 창구에는 고객들의 문의 전화라든지 항의하는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고 하고요. 예. 은행에도 마찬가지로 지점 창구를 찾아서 자신의 예금이나 대출 등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고객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금융사나 은행들도 이처럼 고객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 보니까 상품별로 현재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안내하기도 하고요. 고액자산가들의 경우에는 담당 PB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PB들이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융자산을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점검을 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는 시기입니다. 예. 금융시장이 대내의 악재들로 큰 폭의 조정을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내 투자금이 지나치게 쏠려 있지 않는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앞서 전해드리긴 했지만 금이라든지 채권, 달러 같은 안전자산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금융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은행 자산은 또 괜찮은지 안전한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최근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나 또 2011년 저축은행 사태처럼 상황이 그렇게까지 악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따라서 은행 예금 적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금융자산들은 안전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예금 적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 원 미만까지 원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예. 퇴직연금도 신탁 계약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연금자산 자체는 별도의 신탁회사에 분리 보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설사 운용사가 망한다고 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출은 어떻습니까? 대출자라면 오히려 지금이 장기 이 저금리로 돌아서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변동형 상품 대출자들은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호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송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경제 불안감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취재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네. 먼저 최근 서울 아파트값 움직임부터 좀 짚어보죠. 네, 지난달 초 서울 아파트값은 8개월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한 달 넘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7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보시는 것처럼 5주 연속 상승했고요. 강남 4구의 경우에는 0.3%에서 0.4%씩 올라 평균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재건축 단지는 관망세로 돌아섰지만 선호도가 높은 일부 신축 아파트값이 올랐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같은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 금이 6년 만에 이 최고치로 올라가는 등 안전자산에 대해서 높은 관심이 쏠리면서 역시 안전자산 중 하나인 부동산 역시 앞으로 오르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도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성장률과 함께 아파트 값도 크게 떨어졌던 사례처럼 이 대내외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고 성장률 하락 전망까지 나오는 마당에 부동산도 안전할 수 없다는 예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예. 당장 서울 주요 선호 지역들의 가격 하락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경기 침체가 가속될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도 거래 부진과 함께 가격이 약보합세를 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 초대형 규제 카드로 준비했던 분양가 상한제 이게 다음 주에 발표될 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앞서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발표가 상당히가 연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아예 취소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자 국토부가 오늘 당정 협의를 거쳐서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상한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 새 아파트가 필요한 분양 실수요자 입장에선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서울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 얼마나 많은 분양 아파트가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될지가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예. 또 청약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크게 올라가고 이 청약 점수가 웬만큼 높지 않은 이상 당첨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울 전세 시장의 경우 재건축 공사와 학군 수요 때문에 7월 들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재건축 공사로 인한 이주 물량이 많아지면 강남권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정부의 탈일본 경쟁력 강화 방안이 발표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새들의 이름이 등장했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마우지 경제를 탈출해서 펠리컨으로 탈바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이 좀 집중됐는데요. 왜 우리 경제를 새들에 비유했을까요? 우선 이 가마우지는 물 위에 떠 있다가 빠르게 잠수해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인데요.
이 같은 사냥 습성 때문에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데 이 새를 활용합니다. 목에다가 줄을 묶고 물고기를 사냥하게 한 뒤에 삼키기 직전 목을 졸라서 잡은 물고기를 뱉어내게 하는 조금은 잔인한 방식으로 사냥을 하죠. 성윤모 장관이 말한 가마우지 경제란 우리나라가 가마우지고 일본이 어부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 소재 산업에 목줄을 쥔 일본이 그 과실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지난 1988년 한국의 붕괴라는 제목의 바로 이 책을 쓴 일본 경제평론가 고무로 나오키입니다. 30년 전에 사용된 이 조롱 섞인 표현이 이번 일본 수출 규제로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성윤모 장관이 우리 경제를 펠리컨으로 탈바꿈시키겠다 이렇게 선언한 배경은 뭘까요? 펠리컨은 큰 부리 안에 먹이를 저장했다가 자식들을 먹이는 셈입니다. 성 장관은 삼키지 못해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부리 안에서 우리 것을 다시 한번 더 크게 만들겠다는 의미로 비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가마우지 경제는 30년 전 잊혀졌던 이야기를 정부가 뜬금없이 꺼내든 게 아니고 관련 업계에서는 매년 위기를 이야기할 때 함께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이번 위기가 역설적으로 우리 경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크고 튼튼한 부리를 가진 펠리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 세칙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에 대해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아베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네, 지난 2일 강요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인데요. 기존의 입장 그대로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며 징용 대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런 발언을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 희생자 위령식을 마친 뒤 했습니다. 강제징용 등으로 끌려갔다가 1945년 일본에서 피폭된 한국인은 약 7만 명, 이 중 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일본이 수출 규제 시행 세칙을 발표하죠.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일 수출 규제 시행 세칙 포괄 허가 취급 요령을 발표합니다. 1,100여 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이 개별 허가로 변경될지가 공개되는 것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미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허가로의 변경 조치를 내린 바 있는데 아직 어떤 허가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 허가 품목이 많아질수록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다음 달 유엔 총회나 10월 일왕 주기식 등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양국 갈등의 골이 깊기 때문에 일정 냉각기를 갖는다면 오는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이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규제 세칙 발표가 내일로 다가오면서 대응을 위한 우리의 준비도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응 방향과 틀은 갖춰졌지만 조금 더 세심한 곳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지환 기자가 그 이유 알아봤습니다. 기업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정보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역량, 정부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정보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는 지난 3일 일본 규제 바로 알기 사이트를 공개하고 규제 품목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 특히 소재 가공 업체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약품을 업체에서 구매해서 쓰기 때문에 국내 업체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피해 상황. 현재는 없어요. 그쪽 업체에서 되게 어려움이 있으면 아마 통보가 올 건데 아직까지는 오는 게 없거든요. 이런 상황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재료가 가공 유통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규제 품목인 시아나칼륨은 우리 부품사와 도금 기업들이 사용할 때는 도금액이 됩니다. 보다 세심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업계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이 사용하는 소재가 원료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지 되고요. 일본산 소재를 쓰는 경우에는 그 소재가 문제가 될 가능성을 그 전문가들하고 긴밀하게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부의 159개 집중관리 품목 중 화학 부문은 40여 개로 추산됩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이번엔 불매운동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본행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면서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항공사들이 특가 판매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관련 서적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엄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 성수기지만 일본행 왕복 항공권 가격이 6만 원 안팎입니다. 비수기에도 20만 원 이하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일본행 티켓이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겁니다.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일본행 항공권 수요가 줄자 아직 팔리지 않은 저렴한 티켓과 할인폭을 늘린 항공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주요 서점에서는 일본 여행 가이드북 판매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6월 마지막 주까지만 해도 일본 여행서는 베스트셀러에 3개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매운동이 한창인 지금 베스트셀러에서 일본 여행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행 관련 도서 순위에서 일본이 사라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 서점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 7월 여행서 판매 10위권 안에 일본 여행 관련 도서가 한 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매출 비중 0%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항상 있었어요. 2011년 동일본 그 대지진 이후로 이렇게 떨어진 건 처음이에요. 판매량 자체도 많이 떨어졌고요. 실제로 한 여행책 출판사는 지난 7월 일본 관련 서적 매출액이 전달과 비교해 50% 이상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여행 출판 업계에서 일본은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은 이미 공급처 다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적합한 대체제를 찾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기업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윤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물류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이유로 일본산 소재를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대기업들은 독일 등 유럽과 국내 소재 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체를 찾으면 연구실로 가져서 그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마무리하고 공급처를 바꾸면 아주 빠르게는 대체고라면 3개월이면 보통 6개월이 걸린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학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대 핵심 소재 다변화를 위한 테스트를 이번 달 말 마무리합니다. 관건은 품질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체제를 찾아서 테스트를 하고 근데 테스트에서 몇 번 맛이 잘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쓸 수 있다 이건 아니니까요. 공정 기술도 굉장히 섬세하게 잘 제어가 돼야 되고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도 잘 제어가 돼야 되겠죠. 국내 대표 화학기업 LG화학도 원료 다각화 등 대비책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시나리오 플래닝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원료 다각화 그리고 지역 다각화를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따라서 초반 3, 4개월만 잘 버텨준다면 오히려 이번 기회에 LG화학, SKC, 효성 첨단 소재 등과 같은 우리 소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8억 5천만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8억 5,715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7억 5,700여만 원에 비해 1억 원 올랐습니다. 중위 가격은 주택을 가격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그 중간값을 말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자동차 업계의 파업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터에 일본의 경제 공격까지 받고 있어 대화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GM 등 3개 완성차 노조가 이달 중순 파업을 예고한 것을 두고 안팎의 어려움을 감안해 노조는 파업을 자제하고 사측은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해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소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부산 남남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후 6시 무렵엔 부산 남쪽 70km 부근 해상까지 진입하겠고 저녁 9시쯤에는 부산 서쪽 부근 육상에 지나 내일 자정에는 대구 부근 육상으로 진입, 새벽 3시에는 안동 부근 육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오겠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의 영향으로 경상도에 비가 오고 있고요. 밤에는 강원 남부와 충북, 전라 동부로 확대되겠고 내일은 전국 곳곳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의 고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가 되겠습니다. 특히 동쪽을 중심으로 물폭탄이 예상되는데요. 강원 남부와 충북, 경상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의 세찬비와 함께 동해안에는 최대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강원 영서와 충북에는 40에서 8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동해안 비가 오다 낮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 새벽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 아침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모레는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다시 뜨거운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